요게 다 치밀하게 계획이 됐던 거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 넣는 게 유행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 대 프랑스 경기에서 비르츠가 7초 만에 넣었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 대 슬로바키아 경기에서 바움가르트너가 6초 만에 넣었어요. A매치 최단 시간 골 기록을 경신해버렸어.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전으로 가보면 22년 8월에 음바페가 리를 상대로 9초 만에 넣었어요. 그때 메시, 네이마르가 기가 막힌 도움을 줬다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레알 마드리드도 음바페가 9초 만에 넣었던 그 패턴을 똑같이 써먹었었어요. 과연 그 패턴이 뭘까요? 오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노리는 흥미로운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는 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슈팅 때려버리기. 말 그대로 킥오프하는 자리에서 상대 골대 쪽으로 바로 롱슛 갈기는 거예요. 옆에 동료가 살짝 밀어준 걸 때릴 수도 있고, 그냥 정지해 있는 공을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상대 골키퍼 키를 넘겨서 들어가요.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대충 2, 3초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축구 역사상 가장 빨리 들어간 골 탑10을 보면 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1등은 무려 2.1초야. 그냥 시작하자마자 세레머니 바로 하면 돼. 자,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골은 프로 레벨에선 잘 안 나오죠. 이런 골들은 대부분 하부 리그나 유스 경기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골키퍼들의 역량이 조금 떨어지니까 좀 적당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슈팅을 보고 따라가서 쳐내기엔 너무 느리고 또 키가 작아. 근데 프로 레벨 선수들은 웬만해선 안 당하겠죠. 실제로 한 6년 전에 인터밀란의 이카르디가 나폴리를 상대로 바로 때렸었어요. 그게 결국 크로스바 맞고 튀어나오긴 했는데 골키퍼가 여유있게 따라가서 손을 갖다 대더라고. 자, 시작하자마자 골이 들어가는 두 번째 유형은 압박해서 뺏어서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오프 하는 팀의 상대 팀이 넣는 거죠. 정말 기억하기 싫지만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때 우리가 11초 만에 먹혔던 거, 그게 그런 방식이었죠. 진짜 안타까운 게 그 골이 지금까지도 월드컵 역사상 최단 시간 골이에요. 뭐야 이거 왜 안 깨져? 빠빠 안 넣어? 자, 시작하자마자 골이 들어가는 마지막 유형은 킥오프 세트피스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세트피스 전술로 득점하는 거죠. 킥오프 세트피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롱킥 앤 세컨볼은 말 그대로입니다. 킥오프 하자마자 백패스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뒤에 있던 수비수가 전방으로 뻥 롱킥을 때리죠. 그러면 요 팀에서 헤더 제일 잘하는 선수가 경합을 해요. 그 세컨볼을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다 떨구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거 잡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슈팅까지 가는 거야.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봐왔던 킥오프 전술이죠. 실제로 토트넘이 2018년에 맨유를 상대로 이렇게 넣기도 했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빨리 들어간 골 10골 중에 6골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롱킥 앤 세컨볼 전술이 잘 먹히려면 뭐니 해도 킥을 때리는 선수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턴타운은 요걸 할 때 블로킹을 해요. 뭔 소리냐? 이 팀은 골키퍼가 롱킥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킥오프 할 때 골키퍼한테 쭉 백패스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 공격수들이 그쪽으로 겁나 전방 압박 할 거라고. 그러면 요 골키퍼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이 상대 공격수들을 블로킹해요. 진짜 미식 축구 마냥 몸빵 치는 거야. 왜? 우리 골키퍼가 아무런 방해 없이 편안하게 롱킥 하라고. 근데 웃긴 거는 상대 팀도 그 다음 경기부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블로킹을 막 피해가. 그러면 루턴타운 수비수들이 막 다급해져가지고 막 팔꿈치를 써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는 게 아니고 바로 파울을 해. 뒷공간에 로빙수로. 자, 또 다른 킥오프 세트피스에는 뒷공간에 섬세한 로빙수로 패스를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공격수는 뒷공간으로 겁나 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길로 로빙수루를 넣어가지고 골키퍼랑 1대1 상황 만들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심플하게 구현한 게 2008년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뛰던 호세바 요렌테의 득점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킥오프를 요 둘이서 해요. 공격수가 옆에 동료한테 내주고 뒷공간으로 겁나 뛰어. 그럼 요 볼 받은 동료는 뒤쪽에 패스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쓱 돌아서, 그리고 로빙수루 빵, 요렌테가 그거 받아서 마무리. 축구 너무 쉽다 그죠? 7.22초 만에 골. 자, 그리고 뒷공간에 로빙수루 넣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일명 본머스의 4패스 패턴. 요 패턴은 정말 유명해요. 그리고 너무 치밀하게 잘 만들었어. 자, 일단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킥오프 할 때 선수들이 요렇게 서요. 그리고 삑 하면 요 선수가 여기로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요 선수가 요걸 한번 잡아놓고 다시 여기로 준 다음에 요쪽으로 리턴 내고 뒷공간에 로빙수로 가. 그리고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요 패턴을 처음 선보인 팀이 어디냐? 바로 본머스입니다. 본머스가 2 시즌에 2부 리그에 있었거든요. 그때 풀럼을 상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넣었어. 그걸 본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뭐라고 했냐? 내가 본 최고의 골들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완전 극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이 조금 주목을 받게 돼요. 음바페가 릴 상대로 9초 만에 넣었던 골도 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고, 레알 마드리드도 요걸 3번이나 시도했어요. 비록 골을 넣진 못했지만 전부 다 들어갈 뻔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야. 자, 그러면 이 패턴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일단 타이밍이 딱 맞아요. 뭔 소리냐? 뒷공간으로 뛰어야 되는 이 공격수가 삑 하자마자 저기까지 가려면 최소 4, 5초는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3번의 패스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딱 갑니다. 4번째 패스, 그러니까 로빙수를 넣을 때 보면 우리 공격수가 딱 수비 라인을 지나가고 있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또 좋은 게 뭐냐, 우리 공격수가 저 뒤에서부터 쭉 뛰어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죠. 근데 상대 센터백은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돌아 뛰어야 되니까 우리 공격수가 무조건 빠르다고 로빙스로 받을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상대 수비수들은 지금 몸이 제대로 안 풀린 상태예요. 경기 막 시작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패턴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축구 선수들의 본능을 정말 잘 파악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보통 킥오프 할 때 상대팀 선수들이 요렇게 서죠. 센터 서클 위아래에 2명 붙어있고 측면 윙어들은 요쯤에 벌려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요쯤에 서죠. 자, 그리고 요 팀이 킥오프를 하면 보통 백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상대 공격수가 경기 막 시작했으니까 의욕 넘쳐가지고 볼 쪽으로 압박 겁나 한다고. 4패스 패턴은 요런 본능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패스를 한 다음에 요 선수가 볼을 한번 잡아놓거든요. 요게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유도하는 거예요. 빨리 와. 그리고 가까이 오면 다시 앞에 패스를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리턴을 내요. 근데 요 자리가 어디예요? 방금 압박갔던 상대 공격수가 그 전에 서 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시작하자마자 볼을 압박할 거라는 그 본능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순간적으로 공간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대 윙어나 여기 있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들도 보통 이 자리를 바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들의 본능은 그냥 요 정도로 압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은 이 공간이 확실하게 빌 거라는 걸 알고 디자인한 거야. 그리고 로빙스루 패스가 이 지점에서 나가죠. 여기에서 패스를 한다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만약에 여기나 아니면 요쯤에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면 아무리 메시여도 섬세한 로빙스루는 힘들어. 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볼 보면서 대비할 시간이 있고, 근데 본머스의 패턴은 하프라인쯤에서 넣으니까 훨씬 섬세해. 그리고 상대가 반응할 시간이 적어. 그러니까 굳이 요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패턴이 효과적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 선수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킥오프를 하기 전에 선수들의 이 포지셔닝이 평소 킥오프 할 때랑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자, 오케이,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 야 저녁 뭐 먹을래? 이러면서 방심을 하는 거야. 근데 시작하니까 갑자기 겁나 체계적으로 탁탁탁 하면서 골 넣어. 자,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작년에 세리에 우승했던 나폴리를 봐야 됩니다. 그때 나폴리도 킥오프 세트피스 엄청 신경 썼어요. 근데 막상 그걸로 재미를 보진 못했어. 왜 그랬냐, 나폴리는 킥오프를 할 때 뒤에 센터백 2명만 남기고 나머지 8명이 다 라인에 붙었어요. 그리고 킥오프 하면 뒤에 내줘가지고 뻥 롱킥을 때릴 때도 있었고, 아니면 롱킥 때리는 척 하다가 짧게 주고받으면서 포켓 공간을 공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킥오프 할 때 기본 포지셔닝은 항상 똑같이 가져가되 매번 실행 방식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변주를 주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가 뭐였냐, 무려 8명이 이 라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딱 보기만 해도 아, 쟤네 뭐 할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 그러면 상대 수비들이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아무리 매번 방식을 바꿔도 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킥오프 세트피스는 가끔 해야 된다. 자, 이 본머스 패턴을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유가 똑같이 따라했는데 각각의 역할에 어떤 선수를 배정했는지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일단 뒷공간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레알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있고, 파리에선 음바페가, 맨유에선 레시포드가 있어요. 다 침투 및 마무리가 좋은 선수들이죠. 그리고 뒷공간에 섬세한 로빙수를 넣는 역할을 레알에서는 토니 크로스가, 파리에서는 메시가, 맨유에서는 에릭센이 했습니다. 다들 각 팀에서 로빙수로 일장들이에요. 재밌는 건 레알에서 요 역할을 아센시오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패스가 너무 길었어. 그래가지고 잘리고 토니 크로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백패스하고 리턴 오는 걸 여기다가 살짝 내주는 역할, 요걸 레알에서는 모드리치가, 파리에서는 네이마르가, 맨유에서는 부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제일 부드러운 선수들이죠. 왜냐면 요 뒤로 내주는 패스의 질이 안정적이어야 요 선수가 논스톱 로빙스루를 제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세 선수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고 느낀 게 디테일한 움직임이 달라요. 요 똑같은 패턴을 본머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파르타 로테르담, 그리고 북아일랜드 리그의 클리프톤 빌이란 팀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들에서 이 뒤로 내주는 역할을 한 선수들은 처음에 백패스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다가 볼이 오면 내줬어요. 근데 모드리치, 네이마르, 부페 요 세 명의 월클 선수들은 백패스하고 앞으로 가는 척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볼을 내줘요. 그러면 요 앞에 있던 상대 미드필더가 따라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놓치겠죠.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이만큼 벌어져요. 상대 미드필더로부터 압박 전혀 안 받으면서 편하게 뒤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간의 페이크 움직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훌륭한 본머스 패턴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당시 본머스 감독이 과거 토트넘의 미드필더였던 스코 파커였어요. 그리고 그를 보좌 하던 어시스턴트 코치 맷 웰스가 이 패턴을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참고로 맷 웰스 코치는 토트넘의 유스 선수였어요. 근데 부상 때문에 성인팀에 데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부터 코칭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토트넘의 어시스턴트 매니저입니다. 포켓 공략, 킥오프 세트피스 중에는 뒷공간이 아니라 포켓 공간을 공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비르츠가 프랑스를 상대로
상대로 7초 만에 넣었던 골. 그게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그 골이 어떻게 들어갔냐? 하베르츠가 토니 크로스한테 살짝 줘서 킥오프가 됐어요. 그리고 크로스가 뒤쪽으로 전개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밀어나요. 그리고 몸을 획 돌려서 포켓에 있는 비르츠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비르츠가 전진 드리블 하다가 기가 막힌 중거리 골을 넣었죠. 자, 이때 비르츠가 아무런 방해 없이 전진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동료들이 침투를 같이 해줬기 때문이죠. 처음에 하베르츠가 크로스한테 내주자마자 하베르츠, 무시알라, 비르츠, 귄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근데 각자 다 정해진 목적지가 있더라고. 하베르츠, 무시알라는 최전방으로, 비르츠, 귄도안은 포켓 공간으로, 말하자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분산돼서 침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프랑스 미드필더진들은 전방 압박한다고 토니 크로스 쪽으로 막 튀어나갔죠. 반면에 프랑스의 수비진들은 독일 친구들이 막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라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포켓 공간이 다 벌어지죠. 그리고 독일은 정확히 그걸 예측한 것 같아요. 왜냐면 토니 크로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비르츠를 보고 줬거든요. 자, 비르츠가 잡고 나서 최전방으로 침투하던 하베르츠가 또 측면으로 쓱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오른쪽 풀백인 쿤데가 비르츠한테 압박 가려다가 하베르츠 쪽으로 쓱 물러났어요. 덕분에 비르츠는 편하게 전진해서 중거리를 때렸죠. 그리고 비르츠가 중거리 때릴 때 그 앞에 있던 우파메카노도 더 빨리 튀어나올 수가 없었던 게 자기 뒤로 또 무시알라가 막 침투를 해. 그러니까 신경 쓰여서 조금 늦게 나왔죠. 그래서 중거리 슛 못 막았지. 근데 사실 우파메카노가 빨리 튀어나갔다면 비르츠가 무시알라한테 수루 패스를 했을 거예요. 진짜 요거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포켓 공간을 공략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황 봐서 수루 패스를 넣든지 슈팅 때리든지 이런 유연성까지 겸비한 아주 완벽한 전술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끝나고 토니 크로스랑 나겔스만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요게 다 치밀하게 계획이 됐던 거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킥오프 세트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축구가 고도로 발전되다 보니까 요런 킥오프 상황도 그냥 허투루 넘기질 않아. 사실 진짜 탑레벨 경기에서는 선수들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실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팽팽하니까 그 균형이 깨질 여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킥오프 때라도 뭔가 더 해서 차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많은 팀들이 창의적인 세트피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